오늘 코스피가 2.56 하락 마감했고요. 장중에 3.15까지 빠졌습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요, 쭉 계속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왔다 빠졌어요. 코스닥도 거의 유사한 그림입니다. 코스닥도 일봉으로 보게 되면 2.84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무려 3.52까지 빠졌고요. 분봉으로 봐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빠지고 살짝 올라왔다 다시 빠지고 끝났다. 이유가 뭐죠? 시장 하락의 큰 이유, FOMC 앞두고 있죠. 여기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가장 크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미군이 대치되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FOMC가 핵심이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 한번 체킹하고 가자고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이 강하니까, 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하니까 지금 연준이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야. 1년에 지금 3번에서 4번이냐, 4번에서 5번이냐, 5번에서 6번 이상이냐, 0.25%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 그리고 테이퍼링이 뭔지 알고 계시죠? 연준이 2008년도에 4조 5천억 달러를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9조 달러까지, 최근에 9조 달러 근방까지 달러의 공급을 늘렸죠. 늘리고 있다가 양적 완화, 공급하는 거를 중단하는 걸, 줄이는 속도를 중단하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요거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요거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돈 찍은 거 회수하겠다, 이 말까지 지금 시장에 강하게 나오니까 시장이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연준이 뭐지? 하고 헷갈리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발작이 일어났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막 무지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때도 채권 시장의 쇼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쇼크, 금리가 확 튀었다가 다시 좀 안정을 취했죠. 물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연준의 이면을 보자고요. 자, 연준이 하는 말 우리는 참고만 합니다. 모니터링만 하고. 저는 연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얘네가 원하는 그 이면의 진실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증시의 과도한 슈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플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단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가 꼭 잡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원자재,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병목 현상에 대한, 그리고 배가 정박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찍어서 자산시장에 다 대부분 돈이 흘러갔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린다고만 해서 인플레가 꼭 잡히진 않은 그런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연준이 이렇게 하는 그 이면의 진실은 뭐냐? 시장의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절대. 자산시장까지 지금 연준이 절대 자산시장의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 금융시장,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을 2008년도 이후로는 굉장히 연준이 모니터링을 한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실물경제가 박살이 나게 되면서 미국이 패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과 패권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준의 말대로 4번에서 5번 올린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이 다 빠그러져요. 다 빠그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시나 자산시장에 조금은 안정을 원하겠죠.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연준이 시장을 테스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실제 금리를 올렸고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근데 계속 꺼진다. 그러면 말을 바꿀 겁니다. 반드시 말을 바꿀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로는 계속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연준은 언제나 반응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 금리 한 번, 2016년도에 금리 한 번,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과 실물 경제가 받아주기 때문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렸고 18년도 그리고 쭉 내리니까 다시 금리 인상 중단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연준은 절대 시장의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시의 과도한 슈팅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연준의 말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 언급을 드릴게요. 2008년도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금융경제나 그리고 세상이 08년도 이후에는 참 많이 바뀌었다. 셰일 혁명, 그리고 공유경제, 블록체인, 그리고 아이폰, 그쵸? 모바일 혁명,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미국 중앙은행이요. 바로
양적 완화,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하는데 여기 달러를 시중에 뿌리면서 시중은행에 공급을 하고 받아온 게 뭐냐? 미 국채를 받아왔어요. 미 국채는 괜찮죠. 미 정부를 담보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 바로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받아들입니다. 왜? 얘가 파괴가 됐거든요. 요거를 전 세계에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화폐가 타락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시계추를 돌리면 근본위제에서 탈패를 했죠. 닉슨 대통령 때. 그리고 2008년도에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 페달을 13년 가까이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 멈출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0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상단이 2.5%였어요. 그 전 상단이 2017년도, 18년도에. 지금 금리의 상단은 바로 그렇게 못 갑니다. 1, 2년, 3년 기준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 한참 아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 페달은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달러 결국 100년이 됐잖아요. 지금 셀트리온이 얼마나 싼지 한번 볼게요. 15만 8,500원. 오늘 4.80 하락 마감했어요. 시가총액이 이제 20조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요, PER, 추정 PER이 지금 36배인데요. 이건 참고만 해도 되겠죠? 36배입니다. 뭘로 참고했냐? 보게 되면 요거예요. 1조 8천억, 1조 9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7,600억, 당기순이익 6,300억 정도 나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PER이 36배 정도 나온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2021년도 12월 달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제 알고 계시죠? 진단키트 1조. 요게 거의 숫자가 찍혀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USA 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한 이제 모니터링 그리고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공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숫자 찍힌다는 부분이죠. 지금 셀트리온이 얼마나 싼가를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대웅제약의 PER이에요. 볼게요. 대웅제약.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그중 제약, 전통적인 제약사들의 실적과 PER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PER 270배예요. 볼게요. 1조, 매출액 1조예요. 영업이익 860억, 당기순이익 135억입니다. 자, 실적이 성장하는 폭을 보자고요. 실적 정체예요. 1조. 그쵸? 영업이익 200억, 400억, 170억, 867억 한 번 늘었네요.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35억, 241억, 289억. 더 줄었어요. 그죠? 얼마나 셀트리온과는 다른 그런 펀더멘탈을 보이는데 PER이 얘는 270배이다. 유한양행. 그나마 셀트리온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제약,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 중에서 1등이었었죠. 얘가 시가총액이 4조인데요. PER이 무려 40배예요. 얘도 40배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한번 보자고요. 1조 5천억, 4천억, 1조 6천억, 1조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 600억대, 당기순이익 1000억대입니다. 자, 매출액은 거의 비슷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상대주사 되지 않습니다. 6배에서 7배 정도. 1년에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가 2021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6배에서 7배. 그리고 중요한 거. 사실 이 손익계산서는 숫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기업이 성장하느냐.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그런데 얘도 제약바이오의 특성상일까요? PER을 40배를 부여받았다. 근데 셀트리온이 현재 36배에 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 실적도 2021년의 실적이다. 그래서 자, 진단키트와 팡체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언급드렸죠. 램시마 SC가 미국으로 출시를 한다. 그쵸? 여기에 합병과 흡입형, 이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이 얼마나 싼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보고 갈게요. 한미약품인데요. 시가총액이 3조 425억 원이에요. 얘의 PER이 45.50입니다. 자, 볼게요. 실적 1조 1천억, 1조 1천억, 1조라고 잡자고요. 실적이 정체가 확연이 됐다. 영업이익 800억대, 1000억대, 400억대, 1100억대. 당기순이익 300억대, 600억대, 170억대, 800억대가 나왔어요. 자,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매출액이. 점유율 자체가 정장됐기 때문에 순이익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가 되게 한눈에 보입니다. 한미아품은 2015년 고 임성규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생전에 이때 연구개발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분이 고 임성규 회장님이 작품이었죠. 그리고 신약개발과 그리고 개량 신약과 그리고 랩스커버리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 수출을 유럽에 진짜 실제로 10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사태가 일어나긴 했지만 도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셨죠. 그런데 회사의 가치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과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매출 거의 2배 가까이 나겠죠? 뭐 순이익은 보게 되면 몇 배입니까? 영업이익 6배에서 7배, 순이익 10배 가까이 2022년도는 더 차이가 날 거라 생각을 해요. 기존 바이오시밀러 요거 2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지금 진단키트 1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요거 플러스 알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현재 PER 이게 36배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지금 20배 밑으로 10배, 15배 금방으로 향해 가고 있다. 2022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실적을 뽑아내는 얼마나 싼지 지금 그 기준점에는 뭐가 있죠? 바로 공매도. 그쵸? 그리고 경구용 그리고 회계로 밀었다. 이 회계 합병해야 되겠죠? 공매도가 밀었던 거 실적 찍고 성장폭 숫자로 찍게 되면서 그 부분이 손익계에서 찍히게 되면 공매도 할애비아도 못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 가격 너무나 과도하게 빠져있다. 바닥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유자금과 장기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준다고 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